이번 시간에는 IT doesn't matter 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T doesn't matter는요, 제가 박사과정 때 MIS라는 분야에 딱 처음 진입을 해서 수업을 들었던 첫 시간에 수업에서 다루었었던, 대학원 수업에서 다뤘었던 아티클입니다. 이 아티클은 니콜 카라고 하는 분이 이제 IT 쪽 관련돼서는 굉장히 다양한 미래지향적인 글들, 인사이트 많은 글들을 쓰시는 이제 분인데요. IT 컨설턴트인데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네,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IT를 도입하는 양상을 보고 나서 굉장히 아주 획기적인 인사이트를 딱 담은 아티클 한 개를 내보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 읽고 나서 많은 기업들이 내가 겪었던 반대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이제 전략적 중요성으로 이렇게 투자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투자 자체가 결국 기업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경시켜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다는 겁니다. IT가 맞는 키처럼 이게 여겨지고 있었고요. 인터넷을 전혀 쓰지 않던 기업이 인터넷을 쓰게 됐고, 수기로 모든 걸 작성하던 기업들이 컴퓨터로 바꿨으니까 얼마나 환경이 바뀌었겠습니까? 그렇게 환경이 바뀌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 바뀌고 근로할 때 하는 역할들이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IT를 사용했는데 기업이 그렇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만 쓰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AI를 도입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같은 고민을 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기술로 대처하고 혹은 프로세스들을 자동화시키는 노력들을 하고 아이템들을 최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기까지 했는데 기업이 그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경될 거라고 생각하고 전략적 우위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다. 그래서 기술이라는 것이 맞는 키라고 생각하는 사회에 대한 일침을 던집니다. AI가 맞는 키라고 생각하고 AI가 있으면 뭐든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지금 이 사회에 그래서 AI랑 관련된 기술을 연마해야 된다든지 혹은 이걸 잘 다뤄야 된다라고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 우리 사회 전반의 분위기에 일침을 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티클에서 이제 논의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는 IT가 맞는 키가 아니라는 건 아닌데요. 이걸 도입할 때 이걸 도입하는 기업도 IT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IT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기업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입이 되고 난 이후에 실제로 조직이 변경돼야 되고 쓰는 문화가 형성돼야 되는데 IT만 쓰고 나서 도입만 하고 나서 그 드라마틱한 변경에 대해서는 전혀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CEO도 예를 들어 IT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성과 보고를 받겠다라고 했으면 이게 아무리 버벅거리더라도 어떻게든 이 기업 사람들이 이 IT를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성과를 평가한다든지 혹은 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버그가 한번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보고서가 굉장히 느린 속도로 작성된다든지 생각보다 버벅거린다든지 몇 번의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이 발생하면은 사용을 좀 포기하고 야, 그 전에 있었던 방식으로 가지고 와 이렇게 예전의 루틴들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너시아라고 그 전에 사람들이 썼었던 방법들 그리고 익숙해져 있었던 습관들에 다시 기대어서 IT랑 새롭게 도입한 IT의 특성과는 무관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회귀하는 형태의 행동을 하게 되면 IT에 대한 투자 금액은 굉장히 높으나 그만큼의 성과는 얻기 힘들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IT를 모두 다 사용하는 조직이 되려면요, 굉장히 오랜 시간 IT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 네이버를 사용을 합니다. 네이버에서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는 순간부터 네이버에 대한 사용이 좀 변경될 거예요. 기존에는 컴퓨터를 틀어서 네, 포털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 웹에서 정보를 검색을 하고 그 정보 검색한 내용에 따라서 무언가 행동을 했을 겁니다. 물건을 살 수도 있고요. 내용을 검색해서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요. 특정한 질문까지 도달했을 때 검색을 멈출 수도 있어요. 근데 모바일을 사용하면 질문을 던지는 시간, 질문을 검색하는 시간이 굉장히 네,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이 변화하는 거죠. 그런데 그 행동이 변화한 데이터에 대해서 3년간 네이버는 분석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가 네, 과거에 있었던 많은 검색했던 습관들, 네, 컴퓨터로 검색했던 습관들을 다 지워버리고 스마트폰에 적용된 스마트폰에 완전히 네, 그 적합한 적응이 된 행동을 하려면 거의 3년 정도 걸린다고 봤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기업도 마찬가지로 네, 수기로 작성했었던 거래 명세서 같은 것들 완전히 컴퓨터로 입력을 하게 되고 컴퓨터로 결제를 받고 컴퓨터로 결제받은 내용들을 확인하는 이 모든 것들이 숙달되고 조직에 완전히 녹여 들어가려면 적어도 뭐 도입하자마자 바로 다음 달에 효과가 나타난다는 건 아닌 겁니다. 2, 3년의 시간이 지나서 기업에 완전히 스며들고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런 결제 라인이 필요하다면 조직에 있는 어, 조직원의 스트럭처에서 어떤 보직은 필요가 없구나. 이런 네, 그 직무는 필요가 없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네, 삭제를 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삭제를 시켜봤더니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필요한 역할이에요. 그럼 다시 복귀를 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조직을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혹은 특정 기능들을 네, 써본다든지 그리고 맞지 않는 그 조직 프로세스에 맞지 않는 것은 또 다시 그만둔다든지 하는 그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테스트에서 조직이 부적합하면 다시 사용 중단하고 또다시 새로운 직무를 또 테스트해보고 하는 네, 기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고민은 그 ITB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을 하기 시작했고요. 조직 전반적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 그리고 IT는 맞는 키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 IT가 맞는 키가 아니라라고 하는 그 생각은 지금 현재 조직들에게도 현재 기업들에게도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건 거죠. 네, 뭐 애플리케이션 한 개 도입한다고 비즈니스가 완벽하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선 안 되고요. 하지만 그 반면에 이 애플리케이션 도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IT 더즌 메럴이라고 얘기했던 이 시대의 니콜 카의 주장은요. IT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도입하지 말라가 아니고 도입을 하되 기업 전반의 변화를 네, 다 유지하는 방향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IT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이것을 지능적으로 잘 쓰는 조직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강하게 네, 밀어붙이는 CEO 그런 모든 상황들의 케미스트리, 컬처 같은 케미스트리가 IT와 조합이 시너지가 일어날 때 진정한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네, 조직이 그 기업이 지향하는 바였습니다. 핀테크라는 이제 개념으로 많은 기존 은행들이 네, 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제 핀테크 기업이어서 토스 같은 곳을 보면요, 아침에 떠오르는 회의에서의 안건을 네, CEO도 직접 코딩을 해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한두 명의 팀을 짜가지고 지금 그거 말한 대로 바로 한번 시도해봐라고 이제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네, 회사가 근무하는 시간도 별로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그냥 밤새서라도 생각해봤던 것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애플리케이션에 어떤 기능으로 올립니다. 근데 사람들 반응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럼 정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으면요, 바로 그 네, 이벤트를 접어버립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네, 개발을 하더라도 의사결정을 굉장히 빠르게 해요.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 구조가 실제로 핀테크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구조인데 은행에서는 지금 이제 지점
기업들만 없애고 있어요. 지점들만 없애고 대면하는 그 플레이스에 대한 장소들을 줄이고 있는 네, 그런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UI 디자인 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의 그 디자인이라든지 사람들이 송금을 한다 혹은 어, 상품에 가입한다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몇 번의 클릭에 의해서 그리고 어디를 클릭해서 네, 어떤 감도로 이 상품에 가입하고 송금을 할 것인지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그냥 바뀌어놓은 것 같은 홈페이지의 구조를 그냥 모바일 형태로 변경해두는 것 같은 디자인만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실제 토스에서는요, 송금했어요 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돈이 나갔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을까 봐서 안 좋은 게 이제 송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송금했습니다.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가 아니고 송금했어요 라고 굉장히 기분 좋게 느낌표까지 딱 찍어가지고 어, 귀여운 글씨체로 화면에 탁 띄워줘요. 그리고 약간 폭죽 같은 것도 터트려줘요. 송금이 내 돈이 나간 일임에도 불구하고 인터페이스 상에서 굉장히 별거 아닌 일을 수행한 기쁨으로 탁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의사결정에 반영이 돼야 돼서 운영이 되는데 녹여 들어가지는 게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 금융거래가 일어날 때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네, 긍정적인 마인드인 겁니다. 좋은 사용자들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내는 네, 애플리케이션의 능력인 건데 그런 논의라든지 그런 의사결정 프로세스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애플리케이션만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 몇 년은 그러니까 있었던 고객들이 그 앱을 억지로 쓰긴 하지만 꾸역꾸역 쓰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앱이 너무나 괜찮아서 애플리케이션이 너무 편리해서 몰려드는 가입자들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 기록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같은 관점에서 IT를 도입한다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20년 동안 이런 IT를 도입하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기업들을 많이 겪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IT를 보유한 IT를 도입하는 기업들은 실제 이 IT 자산이 아주 이 기업의 핵심 자산이 될 수 있게 전략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게끔 IT에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아, 너 또 새로운 프로그램 또 개발했구나. 지금 LMS 요즘 개편되고 있죠. 그리고 학교에 쓰는 정보 시스템들도 계속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앱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애플리케이션으로 네, 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 또 뭐 하나 만드나 보네. 또 뭐 개편한다고 잠깐 떠들썩 그냥 그렇게 뭐 이것저것 써라고 연락 오나 보네. 그렇게만 생각하고 실제로 뭐가 어떻게 기능이 바뀌었고 어떤 것들을 지원해 주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AI로 이제 출석 패턴 같은 걸 볼 수 있기도 하고요. 교수님들은. 그리고 그 챗 GPT로 글을 썼는지 아닌지 판별해주는 그런 서비스들 같은 것들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이거 되게 잘 쓰고 굉장히 활발하게 쓰고 되게 열심히 써야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동일한 퍼포먼스를 내는 기업들보다 진일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서류 처리를 했었던 기업이 IT를 도입하잖아요. 그럼 기존에 서류 처리했었던 모든 레거시 시스템, 기존의 시스템들 그리고 기존에 그 사람들이 했었던 습관들을 다 버리고 완전히 이 새로운 시스템, ERP 시스템 같은 ERP 시스템은 이제 자원 전반을 관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이 자원 전반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무조건 쓰고 이 자원 전반을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시키는 프로세스에 따라서 네, 조직 구조도 개편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하기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배웠었던 일들이 있었고 이때까지 보고 받았었던 방법이 있었고 이때까지 공부했었던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990년대에는 이제 기업들이 변화돼야 되는 것들을 차차 인식을 하게 됐고요. 2003년에는 그 모든 경험치들을 이제 관찰했었던 컨설턴트 리콜카가 IT doesn't matter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IT 정보 시스템을 도입을 한 기업들이 노동 생산성, 재고 회전율, 자산 활용률 편에서 잘 쓰는 기업들은 개선이 됐습니다. 서류 더미에서 벗어나게 됐고요. 서류를 척척하거나 아니면 보관하는 방식들이 바뀌면서 네,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스페이스들도 굉장히 늘어나게 됐어요. 그럼 실제로 시스템이 하는 일들은
잔액 계정, 거래 내역 추적, 원료 운송의 적절한 양과 시기 계산, 직원들에게 임금 보내기, 정말 많은 일들을 시스템을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럼 문제 또 한 가지 더 생깁니다. 기존에 이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전부 다 수기로 작성을 하고 수기로 작성한 것들을 관리하고 수기 작성했던 결과물들을 다른 부서에 전달하고 이 반복적인 서류 작업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요? 저희가 지금 AI가 도입됐을 때 우리의 직업이 사라지게 되면 이 직업에서 벗어나게 된 이제 직업을 잃게 된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AI가 도입된 지금 인터넷이 도입되었던 시점 1990년대 IT를 도입했었던 회사들 다 비슷한 질문을 던졌어요. 타이핑을 치면서 수기로 입력을 했었던 그 많은 직원들이 어디로 갔을까? 그 직업들은 계속적으로 IT가 바뀌고 네, 사회가 변경됨에 따라서 변화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 변화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네, 그들에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 과거의 경험적으로 유추를 해보자면은 결과적으로는 일부 직원들은 생각을 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었어요. 단순 과제를 하고 있었던 단순 작업을 하고 있었던 직원들은 잘리게 됩니다. 혹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과제를 받게 돼요. 굉장히 소수가 특정한 많은 대용량의 일들을 할 수 있게끔 구조가 변경됐고요. 그 소수들은 기계에게 일을 시킨다든지 그 일을 감수하는 결정 권한을 굉장히 많이 가진 직업으로 직업의 임무라든지 직무의 형태가 변경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직원들에게는 결정 권한이 훨씬 많아집니다. 사람들은 판단력을 이용을 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굉장한 단순 노동을 기반으로 업무를 처리했었다면은 이제 이 판단력이 중요하게 된 상황이 되었고요. 행동경제학 분야를 개척을 한 데니엘 커먼스가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이 사고하는 방식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나눠서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구나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요. 이 생각하는 두 가지의 방식을 듀얼 프로세스 티오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 이론을 몰랐던 상태에서 사고를 했겠지만 이 이론을 배우고 나면은 자기가 사고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관찰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시스템 1은요, 굉장히 빠르고 자동적이고 직관적인 그 생각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인간이 진화하면서 느끼는 바들을 시스템 1에서 우겨서 사고를 합니다. 거의 노력하지 않고요. 느낌적으로 알아요. 예를 들면 3살짜리 아기도 어디선가 쿵 소리가 나잖아요. 바로 응애하고 옵니다. 왜냐면 이 쿵 소리가 일상적인 생활과는 조금 다른 소리, 그리고 이렇게 큰 소리, 그리고 이렇게 날카로운 소리는 나의 신변을 위협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게 진화적으로 머릿속에서 뇌에서 바로 반응하게끔 하는 겁니다. 저게 무슨 소리지? 저게 누가 낸 소리지? 저 소리가 나도 지금 땅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다치지 않나? 아주 골똘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 소리가 나는 그 즉시 바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시스템 2는 아주 골똘히 사고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서 무슨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 소리가 난 이후에 내 삶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 소리가 나면 내가 강도 몇 정도의 부상을 당할 것인지 아주 심도 있게 골똘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만약에 저 멀리서 이제 낯선 사람이 걸어옵니다. 이런 듀얼 프로세스 티오리는 이렇게 낯선 사람이 다가오고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지, 불확실성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 uncertainty, 이를 처리하는지, 불확실성을 처리하는지로부터도 발전을 해왔습니다. 굉장히 멀리서 사람이 다가오는데 걸음걸이가 아주 점잖고 천천히 똑바로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상냥하게 웃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기분 좋게 뭔가 노래도 흥얼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신변에 해를 강할 것 같진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도 기분 좋게 그 거리를 이렇게 걸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저 멀리서 누군가가 오고 있는데 굉장히 화가 난 표정으로 보는 누군가든지 막 왜 쳐다보는지 고함 지르고 어깨가 부딪히기만 해도 막 소리를 지르고 위협을 하면서 걸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느낌적으로 아는 겁니다. 저 사람이
누구고 왜 화가 났으며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세게 치며 지나갈 것이고 나를 위해 할 건가 아닐 건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느낌적으로 그 자리를 살짝 피하든지 아니면은 모퉁이를 돌아서 네, 조용히 다른 길을 찾아보는 식으로 네, 그렇게 의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하는 사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바일에서 혹은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때도 물건에 대한 수기를 읽어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5점을 줬는데 그 밑에 쿠팡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라고 적혀져 있고요. 1점을 적은 사람들을 보니까는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네, 그 리뷰가 한 2,000개 정도가 쌓여 있어서 1점 쓴 사람들의 글이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본능적으로 1점이 있다라는 것을 캐치를 하고요. 그 1점을 준 사람들이 말하는 몇 가지의 단어들이 굉장히 본인이 네거티브하게 느껴져서 구매 의사결정을 하지 않게 되었던 상황들이 있다고 봅시다. 몇 개의 댓글이 있는 그 리뷰가 있는지 혹은 1점짜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싹 스캔을 해 나가면서 보는 정보들이에요. 그리고 긍정적인 글들이 쿠팡의 지원을 받아서 샀다는 문구가 있는지 1점짜리들이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점을 짚고 있는지는 글을 좀 꼼꼼하게 읽어봐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웹에서 글을 보거나 웹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도 다 이렇게 듀얼 프로세스 티오리를 네, 사용을 해서 상황을 판단하게 됩니다. 인간은 직관적으로 계속 먼저 정보를 이렇게 걸러내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정보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고 아주 빠르게 정보를 처리해내지 않으면 너무나 한 개 한 개의 정보를 처리해 나가는데 뇌에 많은 용량이 요구가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몸도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소한의 뇌 사용으로 먼저 내가 걸러내야 될 정보들은 걸러내고 아주 진지하게 오랜 시간 많은 뇌 에너지를 사용해서 봐야 되는 정보들에 집중을 해서 정보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터넷에 여러 개의 정보들이 있을 때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빠르게 가격부터 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높게 배송이 되는지 라벨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게 1, 2, 3, 4라는 이 순위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가치관에 다르게 반응하긴 하지만 먼저 라벨이 없는 것만 믿고 걸러서 요 애들만 구매하고 나머지는 순위에서 없애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두 개의 제품군으로 줄이고 나서 그들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한 50페이지에 달하는 생수들이 있고 그 페이지마다 20개씩의 제품이 있다고 모든 걸 클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클릭해서 네, 7만 7천 개의 77만 개의 7만 7천 개죠. 7만 7천 개의 댓글들을 리뷰들을 다 읽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런 이유는 뭐라고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사용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4천만 원짜리 네, 무슨 오디오다 그러면은 읽어봐야 되겠죠. 지금 저희가 사려는 게 뭡니까? 60개 16,000원짜리 네, 물통인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투자할 만한 시간을 투자해서 정보를 읽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한번 사놓은 제품이면은 그냥 휴지 같은 경우, 그 다음 물티슈 같은 경우, 네, 그냥 일상 제품은 계속 구매했던 목록에 들어가서 계속 구매를 합니다. 물론 완전히 쌌을 때 구매를 했었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거 구매 내역에 들어가면은 제가 사려고 하는 금액보다 한 조금 더 낮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한 100원에서 200원 차이거든요. 그 정도 차이는 제가 그냥 감내하겠다는 겁니다. 그 100원, 200원 차이가 뭡니까? 새롭게 제품을 다시 찾는 것에 대한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군을 볼 때 내가 무엇을 먼저 집중해서 보는지 그리고 몇 개를 걸러내는지 몇 개를 집중적으로 읽는지 집중적으로 읽을 때도 아주 긍정적으로 길게 쓰여져 있는 걸 주로 읽는지 그 중에서도 1점짜리를 걸러서 읽는지 그것이 시스템 1 프로세싱을 한 이후에 시스템 2 프로세싱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 2 골똘히 생각하고 많은 뇌 에너지를 써서 생각할 때는 네,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도 집중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포인트와 부정적인 포인트를 같이 쓴 리뷰를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성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을 네, 일말의 불확실성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중립적인 의견이라고 믿기 때문인 거죠. 그런 글들에 대한 트러스트가 높아서 그런 글들을 조금 더 헬프풀하다, 조금 더 믿을 수 있다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요, 웹 데이터로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전체에서의 평점이 몇 점인지, 모든 사람들이 내려준 평점이 몇 개인지에 대한 그 먼저 걸러내는 시스템 원 작업을 하고 나서 들어가서는 몇 점짜리 별들이 많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줄을 세어보면은 2점보다 1점이 조금 더 많이 있고요. 그리고 3점, 5점에서 4점의 급격히 수가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은 정보들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시그널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정보의 분포 같은 것들, 그리고 글을 쓴 사람이 실제로 프로필 사진을 넣었는지, 프로필에 이름들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최근에 쓰여졌는지, 그리고 후원을 받아서 쓴 글인지 아닌지, 그 길이는 얼마나 많이 긴지, 타이핑에 오탈자가 있는지 없는지, 글을 얼마나 이제 깔끔하게 잘 썼는지 같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구조적으로 쓴 사람도 있어요. 색깔, 그다음에 생수 맛, 그다음에 플라스틱의 강도 이런 것들을 다 구조적으로 쓴 글들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헬프풀하다, 도움이 되어 점수를 줄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어라고 되어 있는 점수를 많이 받은 리뷰들이 나중에 의사결정을 할 때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뷰라서 어떤 리뷰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할 때는 이런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시스템 1과 시스템 2에 대한 이론을 적용을 시켜서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할 때도 그 다음에 나중에 대학원에 진학을 한 사람들이 데이터 분석을 할 때도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웹 데이터를 그냥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사고하는지에 대한 적용을 해서 분석을 합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